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196년 중선에 있었던 서주 삼국지 이야기를 했어요. 원술이 유비를 쳐들어가면서 시작을 하는데 원술이 중간에 여포를 끌어들여가지고 유비의 통수를 치죠. 근데 그 결과 유비는 여포와 다시 협정을 맺어가지고 분할 통치를 하게 되고 여포는 원래 객장신세였다가 서주의 주인으로 바뀌게 되고 원술은 이제 힘자랑만 오지게 하다가 닥쳤던 개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여포와 원술이 하나씩 삽질을 해가지고 조조가 개이득을 봤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서주 삼국지 2차전 조조 대 여포 대 원술을 얘기를 들어가려다가 제가 조조 이야기 좀 하면서 빠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저번에 원술이랑 조조의 헌재 쟁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내용상 모자른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조조한테 헌재가 어떤 의미가 됐는지 그냥 이거 엄청난 대의명분 얻었다 이러고 넘어갔고, 다음에 다른 군웅들이 왜 헌재를 모시려고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조의 헌재 옹립부터 돌아가자고요. 조조가 헌재에 옹립한 것의 의미. 그러니까 조조는 헌재를 옹립하게 되면 어그로가 엄청 많이 끌리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좀 과감하게 헌재를 옹립을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것까지만 뭐 알고 왜 어그로를 끄는 거고 이게 왜 좀 과감한 수고 이런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중원의 형세를 다시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중원의 파워 구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예요. 파워 구도 어떻게 되냐면은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크게 5가지 세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6개? 여기에 원소 있죠. 다음에 여기에 조조, 다음에 여기에 공손찬이 지금 개 작살 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유표, 그 다음에 원술. 근데 원술도 방금 조조한테 개 작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유비, 여포 이렇게 해가지고 6개의 세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마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얘는 지금 개 털리고 있으니까 안 왔고, 얘는 막 서주 먹어가지고 교통정리하고 있으니까 안 왔다. 그리고 원술은 뭔가를 시도했는데 조조한테 깨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셋이 남았잖아요. 이때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거를 다시 알려드리자면은 원소는 자신의 대의명분에 맞지 않아서, 왜? 예전에 헌재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고 유우를 새로 황제로 모시려고 했다. 그 대의명분에 맞지 않아서 황제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유표는 아마도 자기가 황제가 되려는 걸 노리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래가지고 노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3명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라인이에요. 원소파라고 부를 수 있는 라인. 왜냐면은 애초에 반동탁 연맹이란 것 자체도 원소가 만들었던 거고, 조조는 애초에 시작부터가 그 원소의 객장에서 출발한 친구잖아. 그렇게 되는 거고, 유표는 약간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원술파, 반원술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반원술파에 붙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여기서 조조가 헌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흔히 우리는 원소, 조조, 유표 이런 애들이랑 조조가 서로 대등한 관계일 거라고 좀 착각을 해가지고 얘가 원소랑 유표가 망설이는 사이에 헌재를 데려왔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조조가 헌재를 드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원소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원소가 헌재를 옹립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밑에 있던 조조가 원소가 하지도 않는 단독 행동을 벌이면서 나는 지금부터 원소와 다른 노선을 타겠다라고 과감하게 선언하는 장면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조가 헌재를 옹립을 하고 그 양봉 한섬 얘네들을 물리쳤을 즈음의 기록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조조가 마땅히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고 내가 번번이 그를 살아남게 했다. 근데 지금은 천자를 끼고서 나한테 명령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원소가 조조한테 반발하면서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엄연히 원소는 그때까지 조조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헌재를 들여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반대하는 시그널, 이걸 보냈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조조가 비로소 원소에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칼을 뽑는 장면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그 양봉이랑 한섬이
7월, 9월에 마탱에 가가지고 원술한테 간다고 했죠. 그 지도 잠깐만 지울게요. 네. 조조는 이제 낙양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아울렀습니다. 그래서 9월에 헌제가 바로 원소한테 저거를 보내요. 그 칙령을 보내는데 칙령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원소가 현재 맡고 있는 땅에 넓고 군사도 많은데 자신의 파당만을 심어놓고 근황을 하는 군사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 황실애한테 지금 도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조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황제가 단독으로 원소한테 이거를 그냥 보냈겠어요? 조조 인가 없이? 황제가 원소한테 이렇게 책망하는 조서를 갑자기 보냈을 리가 없죠. 뭐겠어요? 조조가 당연히 뒤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조조가 너 그렇게 살면 역적이야 막 이렇게 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아, 성능 확실하구만. 그렇죠. 원소 너 이제 처신 잘하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럼 원소 여기서 당하고만 있습니까?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원소는 바로 여기서 앞에서 말했던 그 내용, 조조는 마땅히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데 지금 천재를 끼고서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 다음에 헌제한테 또 이제 상소문을 보냅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행적이 전혀 황제에 대한 대응이 아니었고 나는 다만 역적 공손찬을 치고 있는데 치중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면서 지금 황제 곁에 간신의 무리들이 껴가지고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있으니 이게 통탄할 일이 아니겠고 뭐하냐. 간신들이 누구겠어. 그러니까 조조를 저격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관직의 서열을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다시 배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수도는 홍수가 나가지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도를 강 이북에 있는 견성으로 옮기자라는 식으로 두 가지의 안을 제시해요. 이게 각각이 뭐냐면은 첫 번째 관직을 재배치해라. 이거는 뭐냐면 당시에 조조가 내놓은 관직 서열표를 보면은 원소를 태위에 삼고 조조는 대장군에 삼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태위라는 게 30이죠. 30인데 이 30 안에서 태위가 대사마나 대사공 이런 거랑 다르게 태위는 원로를 위한 고문? 막 이런 식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예만 오지게 높고 실권은 없는 거야. 그런 직책인 거고 대장군이다 그러면 더 말이 필요하겠어요. 군부 1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 나를 지금 뒷방 늙은이로 앉혀놓고 네가 대장군을 먹으려 해? 아, 너 선 넘지 마라 이런 내용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견성으로 옮겨라. 이거는 뭐냐면은 자, 지금 수도가 어디예요? 낙양이었잖아요. 근데 낙양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면은 조조가 허도로 옮겨요. 허도가 여기 허창입니다. 허창으로 옮겼었단 말이에요. 근데 견성으로 옮겨라. 견성은 어디였죠? 연주 북쪽에였죠. 그 저번에 연주전투 기억하시는 분 아시겠죠? 견성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창은 어떻게 보면은 조조의 영역의 가운데에 있는 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견성은 조조와 원소의 경계선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야, 니 센터에 헌재 끼고 있지 말고 네가 진짜 정식으로 나랑 같이 연립정권에서 우리 중립구역에다가 헌재 박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아니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대응을 하자 조조도 막상 칼을 뽑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조조가 이 상황에서 원소랑 1대1로 맞다이를 뜰 만큼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저 옆에 서주에서 막 원술도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또 뒤에 유표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조조도 이 협상안을 읽고 아 이거 오케이 내가 좀 너무 성급했다. 오케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한 다음에 둘 중에 앞에 것만 받아줘서 원소는 대장군 자리를 주고 원소에 대해서 되게 많은 특권을 줘요. 그래서 그 하북 사주 그러니까 병주, 유주, 기주, 청주죠. 이 사주의 도독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안에서 재량권을 주고 대장군 자리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소가 하북을 지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당권을 줍니다. 다만 수도는 견성으로 옮기지 않겠다. 허창에 그대로 놓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조조도 여기서 어느 정도 원소가 만족할 만한 협상안을 제시를 한 거고 원소도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고 두 사람의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원소는 다시 공손찬 공략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마 두 사람 다 깨달았을 거예요. 원소도 이제 딱 느낌이 왔겠지. 아 이거 조조 이 녀석이 언젠가는 나와 한판 붙어야겠구나. 이제 여기서부터 안 거고 조조는 아 지금은 이건 미봉책일 뿐이고 나는 언젠가는 원소랑 맞서야 돼. 이런 거를 아마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은 그 조조의 일생일대의 파트너 누군지 기억하시죠? 순욱 있죠?
순욱이 이때 아까 그 관직 서열 그 재배치된 거 말씀을 드렸죠. 원소는 태위로 갔다가 다시 대장군 자리를 받아요. 조조는 그 뒤에 사마랑 거기장군 이 두 개 자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부 서열을 보시면은 국방부 1인 그러니까 군사 1인자 원소를 인정해주고 2인자는 조조인 건데 근데 어차피 1인자 원소는 저 위에서 그 자치하고 있으니까 관직 그 서열 차이만 있는 거지 1인자는 조조가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이때 순욱이 어떤 직책을 받냐면 상서령이라는 직책을 받거든요. 상서령 기억이 나시나요? 그 저번에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상서령이 요즘으로 치면은 그거의 행정부 장관이거든요.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그 인선인 게 뭐냐면은 상서령은 삼공구경 안에도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고위직은 아니에요. 고위직은 아닌데 황제 직속에 있는 문관의 총책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순욱은 조조 밑에서 어떻게 보면 참모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관직을 재배치를 하면서 외정의 1인자는 조조고 내정의 1인자로 순욱을 올려서 앉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순욱이 했던 말을 보시면은 조조 당신이 원소보다 나은 점이 있고 언젠가는 원소와 맞상대를 하셔야 되니 이런 식으로 간언을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서령이라는 자리를 받자마자 순욱은 두 사람을 불러들이는데 순유와 곽가 이 두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는 참모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이제 상서령으로 옮겨가지고 내직을 맡아야 되니까 원래 내가 맡았던 그 조조의 군사 참모 자리에 앉혀줄 사람 2명을 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유랑 곽가인데 이 인선도 되게 재밌는 게 일단 순유는 순욱의 오촌 조카예요. 오촌 조카인데 나이가 많아요. 이게 그런 일이 많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순유는 조정의 거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동탁 정권에서 순유의 직책이 촉군 태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서 황문시랑 뭐 이런 거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랑이라는 게 요즘으로 치면은 차관? 차관보? 뭐 이 정도 급의 자리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조정에서 관리를 지냈던 중진급 관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동탁 암사의 시도를 하려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죽을 뻔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다가 왕윤과 여포의 거사로 동탁이 죽으면서 풀려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운이 굉장히 좋았죠. 그 뒤에 정권에 들어섰을 때 촉군 태수 자리를 받아가지고 촉군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미 익주의 유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촉군으로 가지 못하고 형주에 잠깐 좀 객으로 머물러 있다가 이때 순욱이 불러들여가지고 조조를 만나러 갑니다. 또 한 명이 곽가인데 이 곽가는 잘 아시겠지만 원래 원소 진영에서 있던 사람인데 이때 순욱에 의해서 또 불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곽가가 오자마자 한 말이 무릇 지혜로운 사람은 훌륭한 주인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원소와 조조를 비교했는데 조조공 당신이 더 뛰어나니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조조도 이런 식으로 말해요. 나의 대업을 이루게 해줄 사람을 드디어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곽가도 이런 식으로 해요. 나의 진정한 주인을 여기서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순욱이 중앙의 고관과 원소 진영에 있었던 자신의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조조한테 참모로 가장 먼저 붙여줬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욱이 지금 벌써 대계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는 조조와 함께 원소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순욱도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조조는 천천히 이 원소에 대비한 것을 쌓아 나갑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까지 조조가 순욱을 상서령으로 올려주고 이게 나중에 재앙의 불씨가 됐다는 게 참 웃기죠. 왜냐면은 상서령이란 직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제의 직속이고 조조의 휘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조조와 순욱이 나중에 결국엔 정적이 돼가지고 찬압 사건이 일어나고 순욱은 토사구팽을 당하게 되는 이 멸망의 불씨가 여기에 심어져 버렸다. 안타까운 일인지 아니면은 재미있는 일인지 뭐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조조는 여기서 순욱을 원소에 대항하기 위해서 황제 직속까지 붙여주면서 파워를 줘가지고 대항을 시작을 하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시작을 한 게 둔전제를 시작을 합니다. 한호가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죠. 한호는 하우돈의 부하였던 사람이고 두 사람의 이름이 더 나와요. 조지라는 사람과 임준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일단 조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웃기죠. 아니 어떻게 중국 사람 이름이 졸지임. 졸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앞에서 연주 전투 얘기를 할 때 조조를 마지막까지 지지했던 세계의 현 순욱이 먹고 있던 견성, 정욱이 나중에 돌라세웠던 동아와 범 이 두 개가 기억나시죠?
이 동아의 현령을 지냈던 사람이 조지라는 사람이에요. 임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주의 중모라는 곳의 사람이고요. 여기에서 현령을 지내고 있는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조조에게 그곳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 이런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조지는 그래서 이때 조조 밑에서 전농의 일을 맡아보면서,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전농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 거기라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실무 담당자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호, 임준, 졸지 이 세 사람이 둔전을 벌이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약 100만 곡이 모였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정을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 여기에서 조조가 196년 말에 비로소 또 하나의 군사작전을 벌이는데 그게 바로 완성전투입니다.